골드만삭스가 코스피 3,500포인트를 12개월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12% 상향된 목표치인데요. 이게 단순한 희망회로일까요? 아니면 진짜 바닥을 다지고 날아오를 신호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골드만삭스의 전망 근거와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볼 만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 심상치가 않죠. 골드만삭스가 목표치를 3,500포인트를 제시한 현재 코스피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02포인트입니다. 일단 9.3%가량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목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0.3배를 적용을 했을 경우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증시와 유사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에서 목표치를 3,500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실적 전망치가 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유동성과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등등을 통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회복을 함에 따라 반도체와 금융, 조선업종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총 수익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환율과 배당을 포함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환율이 우호적이고 구조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실적, 환율, 개혁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코스피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구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입니다. 바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자사주를 사서 그냥 보관을 했습니다. 왜? 총수 일가가 지분을 우회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영권 방어도 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지분을 꾸준하게 늘려왔는데, 이제는 이 자사주를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온 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로 이어지느냐? 첫 번째는 EPS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건 EPS 곱하기 PER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듯이, 결국 PER이라는 건 사실 밸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 EPS라는 건 결국 주당 순이익이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EPS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될 경우 EPS 증가에 더불어 주주가치의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기존에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계속 우회적으로 늘려왔다라면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삼으로써 지분 상승이 되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배당까지 늘려야 되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동반된 구조로 이해서 2025년에 상반기 소가액이 2024년 전체의 75%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계속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았던 이유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중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그동안 반응을 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월 1일부터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만 보게 되면 33.4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4%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법안이 통과되면서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4%가량 상승하고 연초 대비 연간 상승률이
지금 33%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러한 법안에 대한 기대감,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승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는 상승하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죠?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뭔가 주식시장이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엔터, 화장품 같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이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올 한 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를 시기를 정리를 해봤을 때 올해 한 해 동안의 주도주가 뭐냐? 혹자는 방산이요, 혹자는 조선이요, 혹자는 원전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난 2025년 7개월 동안의 상승의 주도주는 금융주였기 때문입니다. 자, 금융주의 경우 바로 증권주가 있고 보험주가 있고 은행주가 있는데, 증권보험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이름은 들어봤고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일생 동안 쉽게 투자를 잘 하게 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대표적으로 KB금융이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금융지주사이며 은행주이기도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상방과 하방이 막힌 상태로 20년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배당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의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쉽게 손이 안 나갔던 이유가 주가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강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금융주가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KB금융이라는 종목을 얘기했냐면 상장되어 있는 금융주들 중에서, 증권보험은행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KB금융이라는 종목을 손을 꼽았고,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하더라도 증권주 섹터 전체가 16% 올랐으며 보험주가 10%, 은행주가 9.6%가량을 기록하면서 전체 섹터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테마, 성장주를 선호하는 편이지 가치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증권보험은행주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주식을 3년, 5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은 환경이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증권은행 보험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KB금융의 매매 비중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14%에서 한 22%가량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쉽게 타지는 않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주가 왜 튀어 올라갔느냐? 결국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혜로 이러한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데다가 추가적으로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3중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앞으로 증시를 계속 이끌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일단 당장은 금융주가 계속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코스피가 꺾이기 전까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코스피 3,500포인트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지난 역사상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 셈이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래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상당히 금융주들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쉽게 시장이 꺾여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수와 금융주의 상승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금융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7월에서 8월 사이에 결국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시즌인데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미충족되며 8월에 어쨌든 다가오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면 증시는 아마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한번 보이게 될 건데, 그 조정에서 금융주들도 역시 조정을 피해가지는 못할 건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금융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코스피가 3,500 또는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야 밸류에이션도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현재 밸류에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당화가 돼야 될 텐데, 결국 전체 EPS는 최근 0.6%가량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온도차가 조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지 통신이나 자동차,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고, 증권, 조선, 철강 정도가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PER이 10.2배입니다. 물론 신흥국 평균보다 낮고 선진국보다도 여전히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하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 PER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마냥 이제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결국 저는 2분기에 실적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를 하는 과정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아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당화된다면 그 다음에 3,5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에 결국 1등은 자본시장 개혁 관련돼서 금융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두 번째는 지주사들에 대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을 반영해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AI에 어떻게 보면 활용되는 기업들, 소프트웨어라든지 AI의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일단 제 의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당분간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금융주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융주인, 뭐 예를 들어 은행주나 증권주나 보험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갖고 가시되, 개인적으로 은행주는 어쨌든 실적 증가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주보다는 차라리 증권주가 낫고, 증권주와 보험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보험주의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자사주도 많이 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배당 성향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들의 보험금을 받아서 이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운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많이 지불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실적 감소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보험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손해보험사들의 마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나 증권주에 비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도 아직은 주가의 리레이팅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금융주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 증권과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도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보험회사 중에서 또 배당 수익률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구간이지만 지난 상승 국면 대비해서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예를 들자면 원전이라든지 조선 또는 전력기기,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의 이런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주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인지 뭐 차트의 패턴에서 뭐 이렇게 이중바닥 형태라든지 뭐 쐐기형 패턴이라든지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검은 선인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에 그대로 올라타서 이용을 하는 전략을 참고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DB손해보험 또는 삼성생명 같은 종목보다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으로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배당 수익률이 좋은 가치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생각보다 이런 상승 추이가 오래 끌고 갔고, 이 종목이 상장 이래로
이렇게 추세를 조금 위아래로 좀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렇게 그어보면 수평선으로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코리안 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지수를 이끌고 가는 주도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냐?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입니다. 아마 주도주의 성향은 지수의 상승면에서 이 주도주는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라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결국 증권과 보험주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갈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지수가 한 차례 꺾인다라면 그때부터는 아마 주도주의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주도주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증시를 한번 좀 참고는 해볼 법합니다. 왜냐면 최근 이제 2025년 들어서 한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많은 IB 은행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사실 올해 4월, 5월에 저희 학생분들에게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전부 다 올라갈 때 일본 증시만 안 올라갔었습니다. 왜? 당시에 일본 총리가 3번이나 교체가 됐고 일본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9년부터 2010년 사이가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던 거에 비교하면 니케이 지수는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증시는 2010년까지 차화적 랠리를 보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때 당시에 일본 니케이 지수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10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 상승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2011년, 2012년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2년 아베가 총리로 등극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당시에 일본 니케이 225가 2012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 그대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피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 오히려 니케이 225가 상승 랠리를 뽑아냈고 증시가 거의 3배가량 상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를 또 참고를 해보면 결국 2012년에서 2013년 사이가 우리나라 증시와 유사하게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때 수직으로 니케이 225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4월, 5월부터 증시가 한 차례 좀 충격을 받았죠. 물론 저때 많이 올라가서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글로벌 지표들, 중국의 GDP가 쇼크를 받고 엔화가 갑자기 되돌림을 보였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환율 전쟁을 비판을 하면서 당시에 증시가 충격을 받으며 약간의 투매성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초기 국면에서 일본의 니케이 225 안에 있는 금융주들이 지수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 상승과 저때 당시에 니케이 225 증시의 상승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니케이 225가 조정받고 나서 다시 상승할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저때 결국 니케이 225를 끌고 갔었던 섹터가 뭐냐? 바로 정보기술, IT 섹터이고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어드반테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쭉 추세를 끌고 올라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를 계속 견인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종목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때 당시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 2012년 연말부터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종목이 당시에 1200엔 가량 정도에서 상승하면서 2000엔까지 상승한 뒤에
4월에서 여름 국면까지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IT의 대표 주자인 도쿄일렉트론이 지난 2020년 바로 아베가 타임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결국은 4만엔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 니케이 225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 현재의 지수의 상승 국면이 니케이 225가 수직으로 올라가던 2012년의 연말과 유사하다. 그러면 지금은 당분간은 금융주가 주도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강한 충격을 받겠지만 그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지수가 하방으로 꼬그라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준 뒤에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다시 증시의 상승 랠리를 보이게 될 거고, 결국 조정을 받을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또 충격을 받을 거고, 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상승 랠리에서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 좀 개편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될 때는 또 제가 그때 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향후에 시장의 주도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 당장은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자본시장 개혁이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리레이팅에 기대해서 증권과 보험 업종에 대한 주도주를 그대로 좀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실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실 시간입니다. 결국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앞으로 비중 확대해야 될 종목들을 다시 선정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급락 전까지는 지금처럼 올라갈 때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코스피가 3,500뿐만 아니라 5,000포인트를 가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계속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